한국은 곧 사라질 허상에 불과한 나라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폭탄 선언에 스위스 다보스 무대가 얼어붙었습니다. 세계 경제학의 살아있는 신으로 불리던 남자. 그의 한마디는 한국의 기적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그 오만했던 학자는 전 세계 언론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심지어 그가 서 있던 곳은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바로 자신이 저주했던 대한민국 서울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의 굳건했던 신념을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뜨렸을까요? 오늘 세계 최고 석학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한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발견된 기적 같은 진실이 마침내 공개됩니다. 이 모든 폭풍의 시작은 제 이름 앞에 노벨상 수상자라는 영광스러운 칭호가 붙기 시작했던 바로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자 강연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수많은 석학들과 저명인사들이 보내는 찬사는 제 이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듯했지요. 단상에 선 저는 세상을 움직이는 단 하나의 진리를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합리적인 존재라는 것이 제 평생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사회의 발전 또한 이러한 개인들의 이기심이 모여 이룩한 위대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논리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믿었기에 모든 말에 힘이 실렸습니다. 강연 내내 청중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존경과 경외를 읽으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제 손안에 있는 명확한 공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제 학문적 권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한국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준비된 답변을 막힘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경제 성장은 미국의 원조와 일본의 기술을 모방한 결과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지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해 언급했을 때 저는 가벼운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경제학의 범주에서 논할 가치가 없는 지극히 감정적인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강연장을 빠져나오며 문득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가 박히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어째서 세계 유수의 포럼과 언론에서 이 작은 나라를 계속해서 언급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할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다시금 한국이라는 변수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사소한 의문이 제 견고한 세계를 뒤흔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보스 포럼을 위한 사전 준비 모임에서 동료 학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연구 주제에 한국이 포함된 것을 보고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더군요. 왜 그런 변방의 작은 나라에 귀한 시간을 쏟고 있느냐는 그의 조롱 섞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사실 저 또한 그의 생각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바이기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제 위대한 이론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예외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할 따름이었습니다. 누군가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이로운 회복 속도를 분석해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코웃음치며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단언했지요. 모든 것은 국제통화기금이 제시한 강력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효과였을 뿐입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의 성공은 이미 모든 분석이 끝난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의 분위기는 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경제학자들이 한국이 단 3년 만에 모든 구제금융을 상환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놀라움을 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장내에 있던 많은 이들이 그 말에 동요하며 작게 웅성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제 이론으로는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분명 존재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끊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로 그것은 통계의 착시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의 단호한 태도에 회의장은 다시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전에는 없던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제 이론의 완벽성에 대한 믿음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지요.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모든 고민을 하얗게 지워버릴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컴퓨터 화면에는 제가 작성하지 않은 낯설고도 악의적인 문장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발표 제목은 아시아 집단주의 한계 한국 사례 연구라는 훨씬 더 자극적인 이름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누군가 제 연구를 단순한 비판이 아닌 혐오가 담긴 선동문으로 완전히 뜯어고친 것입니다. 금 모으기 운동은
정부의 조작에 노란한 민중의 광기로 한국의 성장은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비합리성의 발현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 비판이 아니라 한 나라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자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고 저는 간신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바로 제 오랜 경쟁자 헤이스팅스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좀 쓸만한 보고서가 되었다며 비열한 웃음소리를 흘렸습니다. 제 심장은 분노로 들끓었지만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역시 노벨상 수상자라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제 모든 것을 건 도박이자 진흙탕 싸움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그와의 정면 대결이 제게 어떤 파멸을 가져올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더러운 진실을 외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고뇌 속에서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학교 도서관의 낡은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꽂혀있던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낡은 BBC 방송국의 로고가 선명한 그 영상물은 저의 운명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이프를 재생했고 화면에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1998년 한국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화면 속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은행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긴 행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아닌 무언가를 지켜내려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 속에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평생 간직해온 결혼반지를 말없이 빼내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돼지 저금통을 들고 온 아이의 모습도 보이더군요. 한 시민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라가 있어야 우리도 살 수 있다는 말을 힘주어 전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정부의 선동이나 강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 모든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마음이 모여 만들어낸 거대한 물결 그 자체였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합리적 개인이라는 이론의 대전제에 거대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다보스 포럼 개막 전날 밤, 헤이스팅스의 계략은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포럼 전야제 칵테일 파티에서 헤이스팅스와 가까운 한 유력 언론사 기자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미 다 안다는 듯한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교수님, 곧 있을 발표에서 한국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런데 최근 교수님의 태도가 다소 모호해졌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혹시 한국 측의 로비를 받고 발표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 질문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이미 제 연구는 제 손을 떠나 거대한 음모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때 소란스러운 인터뷰 현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 저를 지켜보던 한 동양인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한국에서 온 박진우 교수라고 소개하며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고뇌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교수님을 공격하는 저들과 교수님이 자료에서 본 한국의 모습 둘 다 한국의 단면에 불과합니다. 그는 IMF 사태 이후 더욱 심각해진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와 청년들이 겪는 극심한 경쟁 같은 어두운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에서 비난이 아닌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마친 뒤 만약 진실의 양면을 모두 볼 용기가 있으시다면 한국에서 연락 주십시오. 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 혼란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한국 정부 대표단의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헤이스팅스 측이 어떤 보고서를 언론에 흘리고 있는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조작된 데이터와 편견뿐입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교수님께서 진실을 좇는 학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부디 한국에 오셔서 살아있는 데이터, 거리에서 숨 쉬는 진짜 증거들을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가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제학자적 양심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호텔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실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질서정연한 거리와 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문득 BBC 다큐멘터리 속 장면들이 떠오른 저는 운전기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IMF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시대를 연구하는 외국인 학자입니다. 제 진심 어린 질문에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양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돌반지를, 대학생 딸이 아르바이트 월급을 내놓았던 이야기를 하며 그때는 다들 그랬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으니까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전율했습니다. 이타심, 공동체 의식, 사회적 자본. 지금까지 책 속에서 박제된 단어로만 존재했던 개념들이 제 눈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경제학 모델에 입력된 적 없는, 그러나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수였습니다. 제 평생의 연구가 설명하지 못하는 거대한 힘 앞에서 저는 무력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다보스에서 만났던 박진우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지금 서울에 와 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진실의 입구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박 교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진짜 한국의 힘은 화려한 서울이 아닌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뿌리에 있습니다. 제가 경주에 한번 연락을 해두겠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의 마음이 어떻게 대를 이어 전해지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박 교수가 모든 것을 주선해준 덕분에 저는 경주에서 금 모으기 운동의 또 다른 상징적 인물인 김영희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박 교수의 말에 따르면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과시하기 싫어해 많은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학자의 방문이라는 말에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낡은 앨범을 꺼내 자신의 가족사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울린 것은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기부금을 내던 날 썼다는 낡은 일기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건설 현장에서 번 30만 원을 전부 기부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지만 무너져가는 나라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이 작은 고통이 내 아이들의 미래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 위로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한 평범한 개인이 고통 속에서 선택한 위대한 결단의 기록이었습니다. 경주에서의 만남 이후 저는 박 교수에게 다시 연락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헤이스팅스는 이 모든 것을 그저 감상적인 일화로 치부할 겁니다. 저는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때부터 반박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며칠 후 제 호텔 방으로 거대한 수포가 도착했습니다. 박 교수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구학계에서는 의도적으로 인용되지 않던 수십 년 묵은 UN 보고서들과 기밀 해제된 정부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1951년 스웨덴 UN 감시관이 본국에 보낸 보고서의 한 구절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제가 되었다. 어떤 경제 이론을 대입해도 이 나라는 소멸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것은 폐허 속 잿더미 위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글자를 배우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지금 내 모든 학문이 부정당하는 경제적 불가능성을 목격하고 있다. 보고서는 끝이 없었습니다. 1970년대 포항 제철소 건설 당시 노동자들이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영하의 날씨에 콘크리트 배관 안에서 잠을 잤다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쇠파이프를 전우라 불렀고 우리가 여기서 하루를 고생하면 우리 자식들의 미래는 10년이 앞당겨진다고 외쳤습니다. 1960년대 독일로 떠났던 광부와 간호사들은 그들이 받은 월급의 90% 이상을 고국으로 송금했습니다. 그 돈은 단순히 가족의 생계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이 된 경부고속도로를 까는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흘린 피와 땀으로 조국의 길을 닦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폐허 속 아이들부터 독일의 광부, 제철소의 노동자, 그리고 IMF의 할머니까지 모든 것은 미래를 위한 현재의 희생이라는 하나의 DNA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헤이스팅스가 공격하는 것은 단순한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가 가진 가장 위대한 가치 중 하나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제 평생을 바친 학문과 제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 다보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밤을 새워 발표 자료를 완전히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헤이스팅스의 방에는 집요하고 교묘했습니다. 다보스에 도착한 제 호텔방 책상에는 제 가족 사진이 담긴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 제 발표가 공식 일정에서 누락된 가짜 일정표가 들어있더군요. 그들은 제 발표 기회 자체를 빼앗고 제 가족을 암시하며 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그때마다 박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당신이 진실을 손에 쥐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고 저는 온갖 방해를 뚫고 어렵게 마련된 발표 무대 위에 섰습니다. 제 첫 슬라이드는 복잡한 경제 그래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경주에서 직접 촬영한 김영희 할머니의 주름진 손사진 한 장을 화면 가득 띄웠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변수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맨 앞줄에 앉은 헤이스팅스의 얼굴은 미소에서 경악으로 이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에서 시작해 70년간 이어진 위대한 희생의 역사를 스크린의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살아있는 역사의 데이터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는 경이로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한 노벨상 수상자가 그저 비합리적인 집단 행동의 연속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폐허 위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비합리적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기적을 설명하지 못하는 우리의 경제학이야말로 가장 비합리적인 학문이 아닐까요? 어쩌면 고장난 것은 저들이 아니라 우리의 이론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장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IMF 구제금융을 받은 수많은 나라들의 실패 사례와 유일하게 기적을 이뤄낸 한국의 데이터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그리고 헤이스팅스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적과 실패를 가른 단 하나의 차이는 돈도 정책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헤이스팅스 교수는 이 마음을 위험한 변종 바이러스라고 말하지만 저는 오늘 선언합니다. 이것은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백신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장내에서는 폭풍과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보스에서의 발표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 변수라고 이름 붙인 사회적 신뢰와 연대는 경제학의 새로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하버드와 MIT는 이 주제를 정식 과목으로 채택했고 세계은행은 제 이론을 바탕으로 후진국 원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조롱받는 학자가 아닌 새로운 경제학의 문을 연 선구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아 수많은 젊은이들 앞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제 강연의 제목은 숫자를 넘어선 경제학 당신들의 부모님이 바로 교과서입니다 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한국은 왜 특별한 겁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강연장을 가득 메운 젊은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마지막 깨달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세기 동안 인류는 납을 황금으로 바꾼다는 현자의 도를 찾아 헤맸습니다. 제국들은 그 도를 위해 전쟁을 벌였고 학자들은 평생을 바쳐 연구했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 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틀렸습니다. 현자의 돌은 광물이 아니라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바로 그 살아있는 현자의 돌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미래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강의실은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로 가득 찼고 저는 그들의 빛나는 눈 속에서 인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차가운 경제 이론. 그 이론의 정점에 섰던 한 남자는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비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자식의 교육을 먼저 생각했던 우리 할머니의 마음속에, 지구 반대편에서 조국을 위해 눈물 흘렸던 우리 아버지의 땀방울 속에, 그리고 나라의 위기 앞에 기꺼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았던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 놀랍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시크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